2학년 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세계사 8강 신학로 개척 1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신학로 개척 같은 경우에는 두 편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라서 오늘은 앞부분인 1편이야. 교과서는 334페이지니까 교과서랑 같이 보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니 얘들아? 좀 어려웠지? 어려웠을 것 같아. 원래 종교에 관련된 게 항상 어려워. 우리 한국사, 역사 1 배울 때도 종교, 막 불교, 유교 이런 거 나오면 어렵지 않았니 얘들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래서 종교개혁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거 배웠다. 오늘 배울 건 그거보다 조금 쉬우니까 조금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냥 편하게 수업 들었으면 좋겠어.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만 복습해보자. 어려웠으니까 빨리 복습해야 되잖아, 그지? 지난 시간에는 크리스트교가 로마 가톨릭이랑 정교회랑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중세 서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었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인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우리가 요새 크리스트교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성당이랑 교회잖아, 그지? 근데 원래 로마 가톨릭이 있던 시대에는 성당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라는 것이 새로 생기게 되었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물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개신교만을 가리키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성당이랑 교회랑 동유럽 사람들이 믿는 정교회 다 합친 걸 교회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 오케이. 무튼 자, 그래서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독일, 스위스, 그리고 영국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종교개혁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루터가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썼었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칼뱅이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던 예정서를 주장했던 거 잘 기억을 할 거야. 그래서 영국도 종교개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가톨릭은 교리를 강화하고 해외 선교를 확대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교랑 신교가 부딪히는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신교도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다. 유럽에서 이제 신교가 인정돼서 가톨릭도 믿을 수 있고 개신교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야. 그리고 아마 지금 선생님 얼굴이 안 나오고 필기가 가득 차 있을 텐데 이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혹은 연습장에다가 빼곡하게 필기하느라 고생했을 거다. 정말 수고 많았어.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신학로 개척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역사를 배웠던 부분을 지도에서 한번 볼게. 우리가 4대 문명 표시된 거 보이지? 파란색으로 4대 문명 저기 공부했어. 그 다음에 서양 고중세사, 중세 고대사까지 공부를 했었어. 그런데 우리 그러면 아메리카는 역사 안 배웠잖아, 아직. 그치? 왜 아메리카 왜 안 배웠을까? 아직 이때까지 아메리카랑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야. 아메리카에도 사람이 살기는 살았어, 얘들아. 근데 아직까지 서유럽 사람들이랑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전해지지 않았고, 이때까지는 역사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메리카에 대해서 안 배운 거야. 그런데 이제 아메리카가 우리 역사책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신학로 개척, 신학로 개척 시대, 혹은 다른 말로 사람들이 항해를 많이 하는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하면서 지리상으로 새로운 발견을 하는 시대가 바로 신학로 개척 시대 혹은 대항해 시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른바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야. 신대륙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서유럽 사람들 중심의 생각인 거야. 아메리카 대륙이 신대륙이 아니야, 얘들아.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사람들 살고 있었어, 이미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대륙이 아니라 그냥 거기가 그냥 대륙인 거잖아, 사람들 사는 동네. 근데 이제 단지 유럽 사람들이 그거를 처음 자기들 입장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신대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표현법이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근데 신대륙이라는 하는 용어는 굉장히 또 유럽 중심적인 용어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른바 신대륙이라고 썼다. 한번 그런 점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 사람의 그런 입장에 따라서 용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신학로 개척 대항해 시대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배를 막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새로운 지리적인 발견을 하는 곳이 이 시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 신학로 개척 시대, 대항해 시대를 배경으로 게임이 있었어. 그래서 대항해 시대라고
뭐 1편부터 해서 막 쫙 시리즈로 나오고 그다음 온라인 버전으로 나오고 뭐 그런 게임도 있어. 선생님 되게 어릴 때 엄청 재밌게 했었거든.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했었어.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는 게임 화면이고 지금 있는 게임이랑은 그래픽이 뭐 엄청 다르다, 그지? 너희들 무슨 게임 좋아하니? 뭐 요새는 뭐 엄청 멋있는 게임 많더라고, 그지? 그래픽은 좀 안 좋아, 옛날 게임이었어. 근데 이제 이 게임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냥 바다에 배 타고 나가면은 너희들 길 찾을 수 있니? 못 찾지.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으로 옆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면 지도야. 그래서 유럽에 있는 주요 항구 도시들 이런 거 지도로 다 띄워놓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배를 운전해서 갔었어, 항상.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게임을 하면서 유럽의 지리를 많이 알게 되고 유럽에 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역사를 좋아하게 된 또 그런 것도 있지. 게임의 순기능이라고 할까? 선생님 유럽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근데 유럽 안 가봤는데 유럽에 어느 동네가 있는지 다 알아. 어디 어떤 동네가 있는지 다 알아. 게임하다가 안 가. 그러니까 게임이 꼭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너희들 보면은 밤 늦게까지 하느라고 맨날 온라인 클래스 안 듣고 그러면 안 돼. 뭐 잔소리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항해 시대, 그만큼 매력적인 시대인 거야. 얼마나 매력적인 시대면 이렇게 게임도 시리즈로 나왔겠니, 얘들아.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던 시기가 바로 대항해 시대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 체크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대항해 시대의 배경, 신항로 개척의 배경.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항로 개척 시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모험가 4명의 모험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다. 쉽지? 자, 신항로 개척의 배경은 다음에 5가지와 같아. 이 5가지 내용을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한 가지씩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 마르코 폴로는 13세기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상인이었어. 이 마르코 폴로는 15살 때, 딱 지금 너희들 나이다, 그치? 만 15살이니까, 그치? 15살에 아버지를 따라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다가 42세에 다시 이탈리아로 귀국해.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옛날 사람들은 지금부터 오래 안 살았으니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여행하면서 지냈던 거지.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얘들아. 몽골 사람들이 세운 나라.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거야. 서양 다 배우고 배울 거야. 그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그 수도에 가서 황제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황제 이름이야. 나중에 나와, 그 사람도. 그 황제한테 관직을 막 수여받아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막 10년 넘게 살고 막 그랬었어. 어쨌든 간에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동양 지역을 널리 여행을 하고 온 거야. 그 사람이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동방견물록이다. 뭐 마르코 폴로가 직접 쓴 건 아니고, 마르코 폴로가 나중에 감옥 갈 일이 있어서 감옥을 가. 근데 그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감옥 그 깜빵 동기. 그 마르코 폴로가 자기 했던 모험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재밌게 쓴 거지. 재밌게 써가지고 그 책을 출판한 게 동방견물록이다. 무튼 그 동방견물록에 보니까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몰랐던 동양의 신비로운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물론 좀 과장되고 허황된 얘기도 있어. 그런데 그 내용에 서양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니까 막 사람들이 흥미가 생기는 거지.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마르코 폴로가 갔던 그 경로야.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갔다 그래. 동방견물록에 보면은 막 황금이 넘치는 황금의 나라라는 곳이 있어. 동양 끝에 가면은 막 쭉 끝으로 가면 인도 있고, 인도보다 더 가면 중국 있고, 중국보다 더 가면은 황금의 나라가 있는데 그 황금의 나라의 이름이 지팡구래. 지팡구. 재팬. 지팡구는 황금의 나라는 일본이야, 얘들아. 일본은 황금의 나라니? 아니지.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동방견물록에 실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책을 보는 서양 사람들은, 요즘이야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 13세기에. 얼마나 막 궁금했겠어. 저쪽 끝으로 가면은 인도, 중국 그 너머의 지팡구에는 막 황금이 가득하다고. 와, 너무 신비롭다.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이라는 책 때문에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동양에 대한 그런 어떤, 동양에 가보고 싶어하는, 동양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막 샘솟았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라.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자, 두 번째, 동양의 향신료를 직거래하고자 하는 욕구가 당시 사람들한테 있었어. 굉장히 컸어. 무슨 말인고 하니,
동양 지역이랑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동양 지역에 있던 특히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나왔던 향신료들을 유럽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향신료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 동남아시아에 있는 향신료를 유럽 사람들이 먹으려면은 일단 이 향신료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상인들이 사오고 그 이슬람 상인들이 그걸 이탈리아 상인한테 팔고 그걸 다시 이탈리아 상인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파는 거니까 중간 단계가 엄청 많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향신료 가격이 너무 비쌌던 거야. 그래서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향신료 그냥 내가 직접 가다가 향신료 사가지고 오면 안 되나? 직접? 너희들 왜 요새 직구 많이 하잖아, 인터넷에서. 그지? 우리나라에서 그 파는 거는 너무 비싸니까 단계가 여러 가지니까 그러지 말고 애초에 물품을 상품을 만드는 뭐 미국, 중국 이런데 그런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자. 그래서 직구 이런 거 유행하잖아. 똑같아. 향신료 직구하고 싶었던 거야. 싸게. 그런 욕구들. 동양의 향신료를 직거래하고자 하는 욕구. 그게 두 번째 배경이 되겠다. 자, 세 번째 배경은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이유였어. 너희들이 십자군 전쟁 기억날 거야. 십자군 전쟁은 두 개의 종교가 맞붙은 전쟁이었다. 바로 교황이 대표되는 크리스트교가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이슬람 세력과 싸웠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잖아. 자, 그런데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랑 이렇게 맞붙으니까 이거 세력이 만만치 않아. 쉬운 상대가 아니야. 실제로 십자군 전쟁도 1차 빼고 다 실패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가서 이슬람교보다 더 뒤쪽에다가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는 거야. 아니면 혹은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나라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트교 세력을 만들어서 더 확장시켜서 연합을 하면은 우리가 이슬람교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합동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동해서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욕구. 자, 네 번째는 과학기술이 발달했어. 당시에 뭐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항해 기술, 그 다음에 뭐 항해 도구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한다. 뭐 이렇게 나침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길을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은 사분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항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저런 복잡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별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 별들 여러 개의 별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바다에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뭐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배도 더 크고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또 신라로 개척이 진행될 수 있었지. 만약에 사람들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못 찾고 배도 막 되게 약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신항로 개척을 하지 못했겠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의 후원이야. 너희들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선생님이 중앙 집권 국가가 발달한다고 얘기를 했어. 왜 영국이랑 프랑스는 100년 전쟁하고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재정복 운동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 생긴다 그랬잖아. 만약에 중세 시대였어 봐. 대항해 시대가 가능했을까? 너희들 요새 대항해 시대로 치면 요새로 비유해 보자면은 달이나 이런 데다가 우주선 쏘는 거란 말이야. 로켓 쏘는 거야. 이런 거 개인이 할 수 있니? 막 나라가 엄청 작아. 막 서울시에서 로켓 해가지고 보낼 수 있어? 아니지. 국가적인 사업이 돼야 되잖아. 그치?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도 마찬가지야. 적어도 이 배를 타고 멀리, 엄청나게 멀리까지 가는, 그럼 배를 또 한 척만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십 척을 한 번에 보내야 되잖아. 그치, 얘들아?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후원이 필요한데, 이 후원은 그냥 지방 분권적인 중세적인 분위기에서는 안 되고, 이것이 통합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정도는 돼야지 이걸 후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의 후원을 통해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주면 좋겠다. 자, 우리가 그래서 신항로 개척에 가장 앞장섰었던 중앙 집권 국가 두 개를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신항로 개척의 배경 5가지 다음에는. 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에 가장 먼저 뛰어든 나라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지도에 있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이 두 국가는 재정복 운동, 이슬람 국가들을 몰아내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했었지. 자, 그러면 도대체 유럽에 저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뛰어들었을까? 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유명한 나라 많잖아. 왜냐면은 당시에 무역이 기존에 이슬람 상인이랑 이탈리아 상인들이 주도하는 지중해 무역이었잖아. 그지? 그런데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 끝쪽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기존의 동방 무역에서 소외가 되었었던 거지. 기존의 무역 체제에서는 우리는 뭐 별로 얻는 것도 없고 재미가 없어. 얘네들끼리만 무역 다 하잖아.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는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새로운 국면을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새롭게 항로를 개척해서 우리가 새로운 무역을 주도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에 앞장서게 된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길 바란다. 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의 배경과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두 개의 국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마지막 파트. 자, 신항로 개척 시기의 대표적인 모험가 4명을 배워보고 수업을 마칠 예정이다. 순서대로, 등장한 순서대로 공부를 해볼 예정이야. 4명의 이름과 그 4명이 어떤 모험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연결시켜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단순히 역사 지식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약간 교양적인 지식이니까 알아두면 좋아. 자, 넘어가도록 할게. 첫 번째,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 이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이야. 포르투갈이 먼저 뛰어든다 그랬지. 그래서 포르투갈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향신료를 얻고 싶은데 이게 육로로 갈 수 없으니까 이거 바다로 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쭉 가면, 돌아서 가면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당시에 유럽 사람들도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아프리카 대륙이 저렇게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클 줄 몰랐지.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조금만 돌아서 가면은 금방 인도 지나서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향신료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탐험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쭉쭉쭉쭉 내려가도 뭐 끝없이 가는 거야. 돌아갈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쭉쭉 가다가 기니만 보이지, 기니만까지 왔어.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돌아가나 보다 해서 갔는데 막혀 있어. 그래서 또 내려가. 그래서 내려가도 끝도 없는 거야, 얘들아. 금방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아프리카 대륙이 생각보다 껐던 거야. 그래서 언제쯤 이거 꺾어져가지고 진짜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오래 타고 막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얼마나 힘들겠니. 멀미도 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딱 아프리카의 끄트머리에서 싹 도는 곳이 있어요. 이제 봐봐, 희망봉 위치 봐봐. 싹 돌아서 이제 넓은 바다를 통해서 갈 수 있지. 그래서 막 희망을 발견하는 거지. 정말 언제쯤 이제 동쪽으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희망봉이 딱 보이면서 이제 딱 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얻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희망봉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더 갈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선원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많이 왔다. 너무 힘들다. 돌아가자 라고 해서 희망봉까지만 도착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 어찌되었든지 간에 유럽 사람들로는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을 했던 거야. 이걸 돌아서 이쪽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어찌든지 간에 얼마나 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최초로 희망봉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지금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로 가는, 향신료를 얻으러 가는 그런 루트를 꿈꾸고 있었던 거야. 이 와중에 스페인에서는 어땠냐? 바로 콜럼버스가 등장했다. 콜럼버스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글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아프리카를 돌아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출발할 때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가면 인도에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고 굉장히 작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금방 바다를 건너서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게 배경 지식으로 아마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었다 뭐 이런 지식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 잘못된 지식이다. 당시 사람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알고 있었어. 둥글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다만 그 지구가 둥근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반대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지. 지구가 얼마나 쌓일지도 잘 모르고, 그치? 근데 콜럼버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구가 굉장히 작았고 이러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금방 슉 돌아가지고 반대편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바로 콜럼버스였다. 이 콜럼버스는 스페인 여왕을 꼬셔. 그래서 스페인 여왕한테 가서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은 포르투갈 애들이 향신료 얻는 방법 알아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향신료 무역 다 독점할 거다. 이대로 가면은 스페인 뒤처진다. 나한테 맡겨주면은 내가 인도 가는 길 대서양 쭉 건너가지고 바다 건너서 바로 인도에 도착해서 중국에 도착해서 동양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금 향신료 보물 내가 그냥 이만큼 얻어가지고 여왕 폐하한테 바치겠다라고 해서 스페인 여왕을 설득하는데 성공한다.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신대륙을 탐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이지. 1492년에 서양인으로는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딛는다. 대단하지? 엄청난 모험가인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지도로. 그런데 콜럼버스는 자기가 가는 곳이 인도라고 생각했잖아, 얘들아. 인도의 향신료 얻으러 가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도착했는데 그게 새로운 대륙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거기가 인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콜럼버스는 실제로 동양으로 갈 때 자기가 인도로 가려면 그러니까 중간에 중국을 거쳐서 가잖아. 그래서 중국 황제한테 보내는 막 편지도 갖고 와. 스페인에서. 왜냐면 중국 황제 만나가지고 편지 주고 이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마르코 폴로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중국이란 나라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도 갖고 오는데 뭐 거기 중국 아니잖아. 거기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 뭐 멕시코 이런 데잖아. 그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도착했던 땅이 인도라고 생각했어. 너희들 네이버 지도에 아니면 구글 지도에 서인도 제도라고 검색해봐. 서인도 제도. 인도 서쪽에 있는 섬들이 많은 곳. 이게 서인도 제도잖아. 근데 서인도 제도 어디라고 나오는지 아니? 저기 지도에 표시한 데가 서인도 제도야. 왜 저기가 서인도 제도고 저기 인도 서쪽이니? 아니지. 이 서인도 제도 바로 콜럼버스가 이 지역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인도 옆에 있는 곳, 그 인도 서쪽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이게 재밌지 않니? 그래서 무튼 콜럼버스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인도를 발견했다라고 믿었어. 그런데 막상 도착하면은 신대륙에 도착하면은 뭐 금이랑 향신료랑 이런 거 많이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 그래서 콜럼버스는 생애 사람들한테 많이 비판을 받았다고 해. 너 이 사기꾼 자식, 너 그쪽까지 가면은 거기서 막 금은보화 막 이만큼씩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에 네가 해서 얻은 게 뭐냐? 너 결국에 뭐 부로 성공하지 못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실제로 콜럼버스가 인도에 도착하지도 못했으니까 그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는 못한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대륙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모험가인 거는 맞지.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는 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해, 얘들아. 일반적으로는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위대한 모험가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좀 잔인한 면이 있었어. 바로 원주민을 엄청나게 잔인하게 학살을 했어. 이 사람이 두 번째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거기다가 기지 같은 걸 만들어.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와서 사람들이 살고 막 교류를 해야 되니까 기지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엄청 끔찍하게 학살을 한다. 원주민들한테 금 보여주면서 이거 금 가져와라. 왜냐면 지금 가서 스페인에다가 바쳐야 되잖아, 사실. 금 가져와라. 금 안 가져오면은 막 너희들 난리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금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 그래서 금도 별로 못 갖고 오니까 원주민들 막 이렇게 손 발 자르고 막 원주민들 잔인하게 학살시키고 막 원주민들 잡아다가 노예로 막 스페인에 팔아버리고 다시 막 또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여줘.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대한 모험가지만 원주민들 잔인하게 학살했던 학살자로서의 면모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런 양면적인 평가가 있어. 그래서 무튼 자, 두 번째 스페인의 콜럼버스.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포르투갈 얘기를 해볼게. 이 포르투갈에서는 아까는 희망봉까지 갔잖아, 그지? 이 희망봉보다 더 가는 거야. 그래서 바스쿠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포르투갈을 출발해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도착했어. 인도 항로를 개척한 거야.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 바스쿠 다가마가 여기 가는데 누가 도와줬을 거 아니? 희망봉 가본 사람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정보 제공하고. 누구였을까? 그래서 아까 바스톨로메오 디아스 이런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포르투갈에서는 드디어 인도 항로를 개척한 거다.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거였어. 우리로 따지면 뭐 거의 달에 간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화로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모험가가 활약을 하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고 막 인도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제 향신료도 인도에서 직접 사올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 20년쯤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모험의 끝판왕. 그 사람이 바로 마젤란이다. 마젤란은 원래는 포르투갈 사람인데 나중에 스페인에서 활동해.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젤란은
그 인도 항로를 따라서 실제로 자기가 인도, 필리핀 이런 데까지 가봐.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먼 거야.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건 좋아. 이제 이탈리아 상인이랑 이슬람 상인을 안 거치고 무역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아직 너무 먼 거야, 이 항로가. 봐봐, 아프리카 돌아가지고 언제 가고 있니? 너무 멀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마젤란은 생각하기에 이 항로 말고 오히려 아프리카를 도는 게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서 가면, 콜럼버스가 했던 방식으로 하면 더 빨리 인도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마젤란은 대서양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당시에 유럽 사람들도 뭐 콜럼버스도 가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갔겠지. 그러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저기 아메리카 대륙 가운데 보면은 파나마 지협이라고 하는 이렇게 좁은 수로가 있어. 그래서 저 좁은 육로에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도착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그 사실까지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생각보다 아메리카 대륙이 좁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생각보다 좁으면은 그거 이렇게 통과해서 그 다음에 바다 나오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인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유럽 사람들이. 마젤란이. 그지? 그래서 이제 마젤란은 함대를 이끌고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대서양 쪽으로 출발하게 된다. 마젤란의 함대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끼고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 아프리카랑 똑같아. 이렇게 쑥 돌아가지고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결국에 맨 아래 남아메리카 거의 맨 끝에서 이제 그걸 통과를 해서 바다를 만나게 된다. 바로 태평양이야. 근데 태평양이 생각보다 엄청 넓지. 그래서 그 넓은 바다를 해서 결국에 쭉쭉쭉쭉쭉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된다. 마젤란이 생각했던 것처럼 더 항로가 짧아지진 않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마젤란의 함대 사람들이 되겠다. 선생님이 왜 여기에 최초로 세계를 한 바퀴 돈 마젤란이라고 안 해놓고 마젤란의 함대라고 해놨을까? 맞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젤란은 이 모험에서 세계 일주를 하지 못해. 왜냐하면 마젤란은 태평양을 지나서 필리핀에 상륙했을 때 필리핀에서 원주민들이랑 싸우다가 목숨을 잃거든. 그런데 마젤란이 어쨌든 마젤란의 함대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았고, 마젤란이 옛날에 반대편 인도 항로로 필리핀 쪽까지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최초로 한 거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마젤란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마젤란은 왜 필리핀에서 원주민이랑 싸우다 죽었을까? 마젤란이랑 마젤란의 부하들이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는 원주민들한테 스페인의 왕에게 충성을 하고 크리스토를 믿으라고 막 강요를 해. 그리고 막 곡물, 곡납 이런 거 막 뺏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당시 있는 원주민들이랑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훨씬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막 물건도 바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당시 부족장이었던 라푸라푸라고 하는 인물이다. 이 부족장 라푸라푸가 마젤란이랑 싸워서 마젤란을 죽인다.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에 가면은 그 민족적인 영웅 중에 한 명으로 이 라푸라푸가 있던 마젤란이 죽은 섬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상까지 세워놨었어. 그래서 그런 좀 색다른 면이지 이것도.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대한 모험가 마젤란이 이렇게 다 한 바퀴를 돌 수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건 거고, 필리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침략자가 등장했지만 우리는 그 침략자를 우리 민족 영웅 라푸라푸가 몰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다 약간 입장에 따라서 다른 면모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무튼 그래서 마젤란이 최초로 세계 일주를 성공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앙로 개척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공부해봤어. 총 3가지 포인트였지?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신앙로 개척의 배경,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록, 그 다음에 향신료의 직거래 욕구,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전파 욕구,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가 등장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었다. 자, 두 번째, 신한로 개척에 앞장섰던 두 국가는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였는데 기존의 지중해에서 이슬람을 통한 동방무역에 소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 자, 세 번째, 대표적인 탐험가 4명.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희망봉에 도착했고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고
신대륙에 도착했고, 세 번째 바스쿠 다가마는 아프리카 끝을 돌아서 인도 항로를 개척했고, 마젤란은 최초의 세계 일주를 했다. 까지 공부하면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다. 여기 있는 핵심 내용들 교과서에다가 잘 필기를 해주고 한번 쭉 읽어보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신학로 개척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신학로 개척 2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얘들아. 수고 많았어. 안녕.